안녕하세요.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것만은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또다시 이름을 잃어버린 이알뉴 코너를 담당하고 있는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7월 8일 이후에 한 달 만에 다시 주말 특근의 진행을 맡았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해서 직장인의 60% 이상이 휴가를 간다는 그야말로 휴가 시즌에 어쩌다 주말까지 주 6일 일하게 됐습니다. 쉬지 못하는 분들께 연대의 마음 보내면서 힘차게 진행해보겠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묻어왔던 지난 한 주도 다양한 뉴스를 생산했는데요. 알짜배기만 다시 모았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뉴스공장 주말특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뉴스공장 최고의 콤비 안민석, 김성태 의원은 이번 주도 아웅다웅 하면서 최강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내부자 둘 다시 들어보시죠. 여의도의 톰과 제리 내부자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오늘은 뭐 없습니까? 계획 이거 없습니까? 그냥 안민석 의원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무대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김성태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힘이, 요즘 분위기가 좋으십니까? 분위기 전혀 별로 안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오늘 왠지 재밌을 것 같은데. 어제 처음 나온 뉴스였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경선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안철수 전 대표 성격으로 봐서는 출마하는 거거든요. 출마하는데 이제 모양을 갖추고 의견을 들어보는 거지 출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가서는 안 될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말로가 좋지 않을 거예요. 가서는 왜 안 될 길입니까? 자신이 만든 당에 자신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인데, 뭐 어떤 점에서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안철수 만약에 당대표 출마하면 국민에게 염치 없는 짓이고요. 왜요? 안철수 후보가 표방했던 게 뭡니까? 새정치 아닙니까? 이 새정치는 이번에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그러니까 출마해서 물론 당대표 전 될 승산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민들에게는 염치 없는 짓이죠. 지금은 안철수 대표는 대선 패배 그리고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으로부터 지금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지 국민들이 다음에 길을 만들어 주실 텐데, 성찰 반성할 시간에 다시 당 권력을 잡겠다고 나서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저는 그 정도 의견들은 당 내에서도 했을 텐데 그래도 출마를 하겠다는 걸 보면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아니, 안철수 대표 하는 일이 없잖아요. 예, 안철수 대표가 이틀 상간에 당 지도부와 당내 의원들을 만나는 그런 강폭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한다는 얘기죠. 출마하지 않는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요. 아마 본인 스스로도 이 정치인과 연예인들과 이 똑같은 그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잊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조급하고 때로는 그래서 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이 무너져가는 걸 막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당원들의 아우성도 영향은 미치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안철수 의원은 이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는 상당히 탄압이다. 또 자신에게 대해 자신은 큰 위기다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려면은 뭔가 정치 일선 현장에서 또 대표성을 가지고 하는 거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지금 조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급해서. 이유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안민석 의원님 사선을 내려하신. 그 나름대로 안철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당의 위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투수로서 이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하는 생각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상 국민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이 위기를 극복해 달라. 그래서 안철수 당권 재장을 통해서 다시 안철수 효과를 기대를 하는 것이죠.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서 믿을만한
얼굴 마담으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안철수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안철수 당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도로 안철수 당이 되는 것이죠. 특히 아마도 지금 호남 지역의 국민당 단체장들과 지방 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해할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으니까요. 지금 대선 이후에 7월 말까지 저희 당으로 입당한 신규 입당 한 6천 명 했는데요. 호남에서 이 6천 명은 대부분 다 새로 입당한 분들이 아니라 과거에 국민당을 갔던 분들이 복당을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당 전체의 위기적인 불안한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서 안철수 스스로가 이제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김성태 의원님 그렇죠? 뭐 본인 이야기 다 해놓고 뭐 저한테 굳이 동의를 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지난번에 스위스에서 나는 안민석이 웬만하게 이게 참 끌어다 넣으면은 제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늘. 본인이가 좋은 거 다 하고 나서. 네. 스위스 저 박정희 뭐 통치장이 있었다는 거기에 이제 가서 교포들 모임을 만들었는데요. 거기 한 안민석이 뱅커 박정희 통치 자금 이야기를 은행에 너무 급하게 그렇게 은행에 섣부르게 꺼내지는 마세요. 은행 근무하고 계시는 교포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거의 눈물을 걸썩이면서요. 의원님, 김성태 의원님 제발 좀 잘 좀 해주세요. 그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김성태 의원님 그래서 오늘 제가 할 말이 많더라도 오늘 제가 김성태 의원님 그분 생각해서라도 저는 자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최순실 부정축제 자산 찾아서 굽고 환수시키는 게 우선인데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강폭적으로 이렇게 나가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정말 정쟁으로 흘러버리면은 그런 안민석 의원의 순수한 열정도 때로는 이 정쟁 속에서는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저도 드리는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화기애애하시게 서로. 왜 이러십니까, 두 분? 네. 자, 이건 어떻습니까? 아니, 한반도가 위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 이 시국에 휴가가 시국이냐. 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 안민석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대통령께서 휴가를 취소했다고 하면은 휴가를 반납했다고 그러면 어찌 됐겠습니까? 더 불안하다. 국민들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시 휴가까지 취소하고서 이 국면에 대처하는구나. 짠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모시고 특별 수행원으로 방문을 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너무나 피곤해 하신. 이미. 야, 이거는 정말 인간의 어떤 체력의 한도를 지금 넘고 계시다. 그랬는데 대통령은 인간이니까 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휴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평창 산행하셨지 않습니까? 휴전선 가까이 있는 평창에서. 그분은 산에 가는 게 휴가인 것 같아요. 휴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본인의 휴식을 위해서도 그렇고 국민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좀 늦추지 않는 측면에서도 저는 굉장히 적절하고 신의 한 수 일정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휴가도 나름대로 휴식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평창을 가시고 그러나 또 휴가 반납을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도자로서는 국민들을 안심시켜주는 게 또 큰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김성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봅니다. 저도 전임 대통령들도 이 재임 시절에 대체적으로 내수 진작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공개적인 휴가를 갔다 왔죠. 휴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휴가를 가는 것까지 타이밍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뭐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대통령도 휴식도 필요하지만은 이 국정 그리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좀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게 중요하죠.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기 하루 전날 우스꽝스럽게도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문제만 가지고 보더라도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뒤에 대통령이 바로 북한이 이렇게 도발하니까 사드 배치해라. 이렇게 임시지만은 지시를 했는데 이런 게 좀 보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는 가시더라도 사드 임시 배치가 아니라 좀 완전 배치라고 왔어요. 국가
안보 특히 한미 동맹 관계에서 북한을 갖다가 이런 지금 대하는 자세나 태도가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모 의원이 어제 제가 그 방송하는 걸 아주 외교 안보 전문가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야기가 대화와 이런 압박인데 지금 양쪽을 다 구사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대합보다는 강압, 그분 표현이 강압입니다. 이게 북한을 압박을 미국과 같이 해가지고 어떻게든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또 세계 평화의 이런 위험 요소로 남지 않아야 되는데 그걸 제일 이 38선을 앞두고 지금 현재 한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판단이 자꾸 오락가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휴가 가셔가지고 그런 걸 깨끗하게 정리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드를 그러면 환경영향평가 없이 바로 배치하는 거로 결정하라 이건 거예요? 그럼 사드 배치도 왜 지금 국방부에서 청와대 결정만 나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성주 사드 배치장 앞에 그 일부 주민들이 미군 이 군사 차량 이렇게 진입 자체도 지금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제대로 지금 사드 이 대통령이 해라 그래도 지금 설치를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드를 환경 영향 평가 없이 즉시 설치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인 건가요? 저는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얼마 전 내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결심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나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뜻을 또 좀 달리하는 의원들도 계시지만 이런 때는 저는 초당적으로 그런 부분은 다들 환경영향 평가 없이 바로 사드를 배치하자. 대통령 지시는 그거 아닙니까? 환경영향 평가는 해서 최종적으로 1년 후에 결정하되 임시로 배치하라는 게 지금 현재인데. 투명한 절차, 국가 안보를 위하는 문제에 언제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그 투명한 절차라는 것은 그러니까 환경 영향 평가는 필요 없다. 미국에서 판단할 때는 대통령은 분명히 지금 설치를 하라는 건데 투명한 환경 영향 평가. 그러면 그걸 1년 있다가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는 맞습니다. 지금은 임시고 1년 후에 최종 배치하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1년 후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 이건 지금 북한은 계속 ICBM이다 뭐다 지금 이렇게 매일 도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거 아니죠? 언제 지금 1년 환경영향평가 기다리고 사드 배치를 합니까? 예비일이하면 안 되고요. 사드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그 동의를 미국으로부터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가 한미 간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안민석 의원님은 환경영향평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네, 그것이 미국과 한국 간에 지금 서로 그 합의하에서 진행되는 합의라기보다도 미국의 동의를 얻은 거거든요. 그럼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부정적이면 지금 민주주의 배치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그거는 어떤 결과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지켜보면서 또 다양하게 변하는 국제 질서를 지켜볼 그런 또 기회도 우리가 가지는 것은 우리 측으로 보서는 나쁜 건 아니죠. 안민석 의원님. 우리는 조그만 약소국이 미국 눈치, 중국 눈치 보면서 강대국 사이에서 방송에서 적절할지 모르지만은 갈팡질팡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현재 집권당 이제 내리 4선 의원님은 안민석, 예, 김성태 국가 안보를 우선시해야죠. 네, 공장장이 눈치를 줘도 안민석 의원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타사 프로그램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에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재밌어 하셨는데요. 남성호님께서 주신 문자입니다. 안민석 의원은 시사정치보다 예능이나 개그 프로에 더 잘 어울린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박연조님은 TBS가 너무 너그럽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내부자들 코너에 또 눈에 띄는 문자가 있었는데요. 김성태 안민석 의원 코너 재밌다였습니다. 사실 내용으로는 그다지 새롭지 않을 수 있는데요. 성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보내주신 분의 성함이 평택의 택시기사님이신 김성태 님이셨습니다.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은 또 어떨까요? 교통정보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최초 제보자 김상욱 씨의 지난주 인터뷰에 반응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고정으로 긴급 편성됐는데요. 고정 후 첫 번째 시간 직접 들어보시죠. 자, 지난주 저희가 최초로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으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김상욱 씨와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이후 반응이 뜨거워서, 사실 반응이 안 뜨거워도 제가 고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말씀 반응까지 뜨거워서 임시 고정 코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하실 수 없는 것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그죠? 영원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몇 차례 주요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아이템 중 몇 가지 중에 본인이 직접 관여했거나 혹은 좀 아는 내용 중심으로 몇 번 더 저희가 이 코너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급하게 마무리한 부분을 약간 다시 되짚어보자면, 마티즈 자살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건이 타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하셨는데, 네. 하지만 단순 자살도 아니다, 이건. 그러니까 서울시 그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죠. 서울시 공무원 류호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한 사건. 그 사건 때 권 과장이라고, 네. 중국에서 그 북한으로의 출입국 기록을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나중에 들켰죠. 네. 들켜서 그때 이제 번개탄을 피우고, 그다음 중간에 발견되고 다시 살아나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 사건을 거의 그대로 복제를 했는데 중간에 무슨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예상한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말고 또 일반은 잘 모르지만 그때 전문가가 보기에 야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점 없었나요? 우선 그걸 제가 이제 벤치마킹 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권 과장 사건에서 예. 권 과장이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해서 예.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 네.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이 높기네요. 예, 이 RCS 해킹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국정원과 정부가 예. 굉장히 공경에 처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민간인 사찰 부분 특히. 그렇죠. 예. 검찰과 국회에 조사가 예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그걸 피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라고 했던 거 이제 고민하다가 예. 그걸 기획을 했던 것 같은데 유사한 방법으로 빠져나갈 것을 왜냐하면 성공했거든요. 공간적 그렇죠. 케이스는. 예.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가서 외부 출입이 안 되는 곳에서 한 달 지났더니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를 보면 이제 유서도 우선 굉장히 부자연스러웠을 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을 갖도록 하면서 전부 그 해킹 프로그램이 깔렸습니다. 일종의 스파이웨어인데. 국정원 직원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반드시 해킹 할 수 있게. 그래서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어요. 예, 그래서 MDM이라는 일종의 스파이웨어가 깔려 있는데 그러면은 직원들이 무슨 일을 어디에 있는지 거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위치 파악도 되고. 그렇죠. 위치 파악은 뭐 기본이죠. 기본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당시 그 임 과장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사고 이후에 처리 과정을 보면 부인이 무슨 119에 신고를 했다가 취소를 했다가 그렇죠. 예.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렇죠. 경찰에 했다가 또 취소를 하고 무슨 감사관실 얘기를 하고 근데 감사관실보다는 감사관실은 업무를 체크하는 데고 복무기강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감찰실이 나서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감찰실이 이미 다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위치 자체를. 위치를 확인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정확한 위치를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략의 위치. 예, 대략 반경 어느 정도의 위치를 잡고 있어서 그걸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사전에 약속된 그런 부분이 본인이 생존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마 사고로 이어지면서 그런 그 초동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국은 고인이 아주 그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파이웨어가 깔려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이 어디에 있는지는 국정원이 가장 먼저 아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런데 국정원에서 부인한테 전화해서 어디 신고하라고 하고 하는 과정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네. 결국 발견되는 게 11시 이후니까요. 11시 반인가. 그게 이제 국정원이 119에 신고하라고 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치사하고 하는 과정 전체가 필요 없었다는 말은 그렇죠. 하나 있죠. 예. 불필요한 과정이었죠. 그거는 뭐 제가 표현하자면 하나의 쇼였던 거고. 그런데 네. 이제 그게 너무 지체되면서 혹시 중간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치가 안 돼서 사망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주장하신다는 네. 거죠. 일단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댓글 사건 관련해서 마무리를 해보자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심리전단, 이게 심리전단이 벌어진 일이잖아요.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거든요. 국정원장이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나요? 모를 수 없죠. 전혀 심리전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 또 다른 부서가 어떤 부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직원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전단 당시 심리전단 같은 경우는 특수 목적을 가지고 예.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다 드러난 그 원장님 지심이 강조 말씀에 드러났듯이 본인이 지시를 하고 했는데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는 사람도 우리 예산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부의 협조자도 활용을 하게 돼 있고 예산도 많이 사용을 하고 뭐 예산 결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약 70여 명, 78명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는 업무를 예. 보고하지 않았다면 그건 직무유기죠. 예. 그래서 전부 보고 받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원세훈 원장이 몰랐다는 것은 예.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의 특성상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네. 예. 그러면은 이건 어떻습니까? 원세훈 국정원장이 안다면 그럼 이명박 대통령도 아는 겁니까? 이명박 최초 시작하면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당시에 하고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청와대에서도 그 국정원 심리전단이 움직인 다음에 예. 청와대도 댓글 작업을 함께 했다. 그래서 국정원만 한 게 아니라 청와대 내 조직도 나름의 댓글 작업을 또 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장장님이 또 확인하셨잖아요. 그 시발단인가. 시발단지. 그거 보면은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죠. 외부 조직에서도 하고 있어요. 예, 시발단이라는 것은. 그걸 정보기관에서 한 것을 더군다나 이제 외부에서 하는 것들은 대통령이 보고를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국정원 직원이 하고 공조직에서 했던 것을 대통령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대통령에게 충분히 보고도 하고 생색도 내고 그랬을 거로 보입니다. 국정원장은 원래 독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대통령 기관이잖아요. 예. 대통령 직속기관이죠. 예. 대통령 직속기관. 어느 곳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는 직속기관인데 예. 국정원장이 알았으면 당연히 대통령한테 활동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원세훈이 몰랐다, 이명박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단과 국이 다 관여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은 대공수사국은 그 소속 직원 한 사람만 개인 일탈을 한 것으로 지금 그렇죠. 정리가 됐었어요. 예. 그렇군요. 한 가지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궁금한 것이 이런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다 이전 정권에서도 댓글 달았다. 이전 정권에서도 뭐 했다. 항상 그런 얘기가 또 반론으로 나와요. 네. 근데 이전 정권이라고 하면 아마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은 계셨고 처음 입사한 게 노태우 정부. 네, 오래되셨군요. 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렇게 겪으신 거 아닙니까? 예. 길게 겪으셨네요. 그러면은 그 안기부가 국정원이 되는 과정도 지켜보셨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그 진보적 정권에서 다시 보수 정권으로 넘어가는 과정도 지켜보셨고. 네.
이 소위 이제 바로 직전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때 댓글 작업이 있었어요? DJ 노무현 정부 때 댓글 작업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 대북 심리전이라는 것은 네. 지금 이제 방송으로 밝히기에는 정말 원세훈 원장이나 이번 댓글 사건을 저질렀던 사람들이 명분으로 핑계거리로 내세우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심리전. 네. 그런 부분은 다른 형태로는 있었는데 말씀드리기에 부적절하고 네, 그건 이런 댓글을 않고. 통해서 무슨 국민들에게 정부 정책을 이렇게 홍보를 한달지 또는 대남 심리전, 원세훈이 말한 대남 심리전을 한달지. 대남 심리전. 예, 네. 이런 건 원래 대북 심리전 하라고 그렇죠. 만든 조직인데. 심리전은 앞에 생략돼 있는 괄호에 생략돼 있는 게 대북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대남 심리전이라는 게 이건 북한에서 하는 거지. 남한에서 왜 대남 심리전을 합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참여정부 이전까지 없었던 일을 이명박 정부에서 개척해서 시작한 겁니다. 대남. 예. 북한을 상대로 해야 될, 그리고 북한을 상대로 하라고 훈련된 요원들이 이제 자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기술을 가지고. 네. 그런 걸 한 거고요. 이건 어떻습니까?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다시 이명박 정부 쭉 겪으면서 정부, 그러니까 국정원 뭐 안기부에 계셨으니까 이게 차이를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정부가 안기부 혹은 국정원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도 있었을 것이고. 네. 관두기, 그러니까 이명박 시절에 관두고 그 직전에 노무현이니까 일단 그 두 개만 비교해 보자면 그리고 뭐 그 이전 정권도 비교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느끼시기에. 예, 우선 이제 노태우 YS 때까지는 군인 같았어요. 저희들이 약간 아하. 군인과 같은 상명하복이 굉장히 엄격한 네. 조직이었고, 그다음에 DJ가 들어서면서 국정원이 됐죠. 예, 이제 국정원으로 변화되면서 산업 스파이 같은 국익 보호 활동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업무가 전환이 됐었고. 정치 사살하지 말고. 예, 그렇죠. 산업 스파이 잡아라.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오셔서 이제 직원들과 대화도 해주시고 하면서 독대 보고도 대면 보고 원장 대면 보고도 안 하셨죠. 네. 그래서 안 받으시면서 직원들이 굉장히 민주화됐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었어요.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게 특히 원세훈 원장이 오고 나서 직원들 간에 서로 굉장히 불신이 팽배해요. 불신이요?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다른 단위에 고발을 하고 이제 고변을 하는 거죠. 저 술자리에 있었던 일들을 술자리에서는 없는 데서 나라님도 요구한다고 그러는데 뭐 원장이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뭐 술자리에서 농담도 할 수 있고 네. 불평불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원이 하급 직원이 감찰실에 예, 소위 찌른다고 하죠. 갖다 찌르고 그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요약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뭐 상호 토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죠. 이명박 정권 들었으면서 싹 바뀌어가지고 다시 국정원 직원끼리 서로 감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감시를 했는데 그게 완전히 파괴된 게 감시의 정도가 네. 하급 직원이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상명하복은 그만두고 자기가 관할하는 직원인데도 그렇죠. 뭐 무슨 6급 직원이 3급 간부의 감찰실에다 사적인 자리에서 있었던 얘기를 찔러가지고. 왜 찔른다 할지. 그럼 예. 어떻게 그 조직 생활을 합니까? 그렇죠. 감찰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찰과 인사 파트를 근무를 했었는데 감찰이 특히 잘 아시겠네. 예, 내사를 하려고 하면 직원들이 서로 감춰주거든요.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런데 이걸 일부러 와가지고 고변을 하고 했다는 게 이건 있을 수 없는 조직이라고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마도 이전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누군지 감시해서 색출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나 보죠? 그런 직접적인 지시보다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아마추어 원장이 와가지고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세훈 원장 개인의 품성도 영향을 미쳤고
그다음에 이명박의 청와대에 파견됐다가 원세훈을 따라서 들어온 직원들이 있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인사의 핵심 요직을 맡았고 어떤 사람은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들어왔고 5급 직원인데 갑자기 원장 특보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급이 1급 임명에 관여를 하고 그런 사건이 생기고 그 직원은 결국 나중에 박근혜 정부 때 해임됐던가 파면됐던가 했습니다. 할 얘기가 너무 많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김상우 씨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코너도 이름을 공모하고 있죠. 역시나 기발한 아이디어가 넘쳐났습니다. 0123번님은 김상욱의 실화냐라는 제목 제시해 주셨고요. 김태현님은 다크나이트, 7759번님은 정원이의 과거, 0584번님은 막장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실까요? 샵 0951 50원 유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카카오톡 TBS 친구 맺기 하시면 무료로 의견 보내실 수 있습니다. 또 TBS 게시판, 팟빵 게시판, 페이스북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의견 주셔도 좋습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비록 불친절해도 뉴스공장 스태프들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한다라고 제작진들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의견 주세요. 뉴스공장 스튜디오에 또다시 외국인 게스트가 찾아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25일 사드 배치 철회 미국 평화시민 대표단이 입국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오늘 저희 뉴스공장은 미국 평화시민 대표단 중에 두 분을 모셨어요. 지난 2012년과 2016년 미국 대선 녹색당 대통령 후보였던 질 스타인치. 안녕하세요. Hi. 안녕하십니까. It's awesome to be here. 여기에 Thank you. 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국 여성평화단체 코드핑크의 대표 메데안 벤자민 씨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Hello. 안녕하십니까. 여기에 오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미국 시민평화대표단을 파견한 것이 이제 태스크포스라는 이름을 불린다고 하는데 1년 전에 결성된 연대기구라고 들었어요. 이 기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인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If you ask most Americans, 사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으면 그 어떤 남자 이름 생각할 거예요. 그만큼 사드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그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왜 사드가 한국 사람들한테 불필요한가? 그리고 왜 사드가 종국에는 우리 세계의 평화에 불필요한가? 그런 것을 알려내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을 하는 것을 지향하는 그룹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한국에 오신 이유는 정확하게 뭔가요? for me, the struggle. 제가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우리 여기 성주의 싸움이 세계 전 지역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힘든 많은 싸움의 하나의 심볼이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에 예전에 그 녹색당의 대선 후보로 정치인으로도 왔지만 하지만 또 제가 심심찮게 여기서 지금 계속 저를 대표하는 말로 얘기하는 것은 화난 엄마. 예. 왜냐면은 우리의 미래가 사드는 끊임없이 증강되는 군비 경쟁이나 핵무기에 대한 위기 상황은 우리의 전체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질스타인 씨에게 그 사드와 관련해서 발언한 적이 있어서 제가 그 관련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성주에서, 는 성견평가가 없었다. 성주의 사드 배치는 생체 실험이다. 라는 표현까지 쓰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버드 의대를 졸업하신 내과 전문의로 알고 있는데, 사드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로서 판단하길래 그런 말씀하신 건지? The only way to know is to do the. 그것을 알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는 불가피합니다. 우선 알 방법이 없죠. 이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모델의 중층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가 우리의 생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괌에서는 2년에 걸쳐진 굉장히 자세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고 들었는데요. 성주 국민들 그리고 성주 국민들의 건강도 그만큼 보호되고 그만큼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The U.S. Army 미국 handbook 군 장비 사용 설명서에 의하면 사드에 노출되면 일정 정도의 거리에서 노출되면 이 내장 기관이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자오븐, 전자 마이크로 오븐. 예. 마이크로 오븐에서 뭘 음식 고기 넣으면 화상 입는 것 다 익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고가 그렇기 있다고. 때문에 예, 예.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려면 정말 자세하고 꼼꼼한 환경 영향 평가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한국민들은 환경 영향 평가를 우선 받아야 할 존중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를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나서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사드 배치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트럼프 정부가 어떻게 나올까요? I think it would be 그것은 사실 상당히 멋진 일인데요. 그건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권 국가로서 거대한 제국인 미국에게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기도 하겠고 트럼프를 생각해보면 아마 좀 비즈니스맨이니까 경제 보복을 할 텐데 그렇지만 다른 나라의 지도자가 그 다른 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싸운다면 그것 또한 존중해야 되고 존중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질스탄 씨의 견해도 궁금합니다. I agree with media. 미디어 씨의 대답에 굉장히 동의하고 문재인 정부가 주권을 내세우면서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다면 우선 첫 번째로는 한국을 굉장히 동등한 외교를 할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할 것 같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 다른 옵션이 없어서. 그리고 오히려 그 주권을 내세우는 나라로 인정함으로써 거기에 협조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도 있네요.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또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트럼프 정부가 임기를 마칠 수 있을까요? there are a lot of people taking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내기를 걸고 있어요. 미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세계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 씨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기를 마치기 힘들 예, 것이다. 질스탄 씨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세요? I think his term is already over. 벌써 트럼프는 레임덕을 겪고 있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트럼프의 가장 강력한 중요한 의제라고 할 수 있는 의료보험 개정안이 벌써 3번이나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창피한 의결표의 차이로. 그리고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한국민이 보여줬던 경로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탄핵하고 그다음에 촛불의 힘으로 탄핵을 했듯이 우리도 그를 탄핵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고 계십니다. I was going to say, the 자, 민주당도 싫어합니다. 그의 당인 공화당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이제 서로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친구가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점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국 촛불 집회에 대해서 몇 차례 언급을 하셨는데 언급을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 겨울 내내 한국에서의 촛불 집회에 대해서는 어떤 인상을 가지고 보셨고,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we have seen in the last 지난 몇 년간 우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민중이 일어나서 항쟁을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뭐 아랍 스프링이나 스페인이나 그리스 여러 군데서 봤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부패하고 시민의 대표성이 없는 정부를 스스로 끌어내리고 보다 민주적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정부로 바꿔내는 이러한 거대한 촛불의 물결을 보고 정말 전 세계 시민들은 큰 영감을 얻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시민들이 비폭력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움직임은 사실은 큰 감명이었습니다.
Medea said it beautifully. I would only add 미디아 씨가 벌써 너무 멋있게 얘기해 줬었는데요. 사실 촛불 항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천 촛불 집회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도 계속해서 시민의 목소리가 빛나고 예전의 촛불 집회가 부패한 정권에 대한 반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지금의 촛불 집회는 군사주의와 그리고 주권을 찾아가는 시민의 행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 시민들은 미래가 시민의 손에 달려있고 평화와 정의와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는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민들은 촛불 집회는 이런 영혼들을 끌어내는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뭔가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저희가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만화에서 일어나거나 TV쇼에서 일어날 일인데 진짜로 막 일어나니까 굉장히 비현실적이다. 근데 미국인들이 실제 자신의 대통령으로 트럼프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떤 건지. the American political system has been 미국식 민주주의는 붕괴 직전입니다. 많은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이당 독재라고 하는 이 양당 시스템에 독재,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이제 믿지를 점점 이렇게 불신을 하게 되었는데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럼프를 찍었던 사람들이 트럼프를 찍은 게 아니라 힐러리를 반대해서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으나 저 같은 제3의 후보들이 미디어나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금 미국은 앞으로 나아질 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다이내믹한 운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켜봐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유명한 소설가이자 시인 앨리스 워커 씨가 한 말인데 민중이 가장 쉽게 자신의 힘을, 정치력을 포기하는 것은 자신이 힘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그 미국 일반 대중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요? Oh yes, it's very popular. 당연합니다. 굉장히 탄핵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고 트럼프가 트위트를 하나씩 더 날릴 때마다 사람들은 거기에 더 많이 결합하고 가까이 갑니다. 이제 한국에서 사드를 찬성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한국에서도.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사드 반대 연대가 앞으로 이 싸움은 적어도 환경영향평가가 끝날 예정인 대략 1년여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동안 어떤 일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지. there's a very powerful movement here. 김천과 성주 그리고 성주 원불교 지부에서 보여줬던 주민들의 용기는 사실 굉장히 전염성이 강했습니다. 이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가서 우선 몇 가지 할 수 있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세계 동시다발적인 곳에서 시위를 한다. 예. 두 번째는 성주하고 미국하고 동시한다든지. 그렇죠. 예. 미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함께. 그다음 두 번째는 군수복합체나 아니면 다른 이런 사드나 이런 여러 가지의 무기를 만드는 그런 곳에서 투자를 셰어홀더들이 주주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투자 철회 운동을 벌인다. 그렇지만 주주들이라고 해서 뭐 돈이 많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의 돈이 어딘가로 항상 주주의 몫으로 투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드 배치 철회 미국 평화시민 대표회 질 스타인 씨 그리고 메데아 벤자민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It's great to be on with such a famous person. 감사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Okay, good.
네, 강혜정님께서는 뉴스공장은 깊이가 다르다라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인터뷰를 들으니 사드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더 큰 것 같다라는 건데요. 미국 내 시민단체와 한인들의 시위가 더 필요할 듯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다른 시사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출연진을 국내로 한정하지 않는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슨부터 중국의 대작가 위아, 저도 정말 팬입니다. 이런 분들 좀처럼 만나기 힘든데 스튜디오까지 방문해 주셨습니다. 조만간 또 국내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매우 만나기 힘든 외국 인사가 인터뷰 있다라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어서 토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뉴스공장 주말 특근을 듣고 계신가요? 인천공항이 휴가 인파로 북새통이다. 유명 해수욕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다. 이런 기사 접할 때마다 상실감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직 열의 7은 휴가 계획이 없고 자영업자 열의 6은 휴가를 가지 못한다라는 여론조사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에는 무더운 날씨야 사투 벌이면서 고단한 일상을 버텨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굳이 멀리 떠나야만 휴가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쉽고 간편하게 더위를 이겨내는 법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고 혹시나 놓친 김어준의 뉴스공장 다시 청취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또 자랑할 소식 하나 있는데요. 최근 실시한 청취율 조사에서 뉴스공장 주말특근이 동시간대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주말특근까지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뉴스공장 주말특근 오늘 준비한 수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월요일 아침 신선한 뉴스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사인 김은지였습니다.